쌤, 쓸데없이 국어를 왜 배워요? 국어가 여러분의 삶에 쓸데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쓸데있는 국어 김보람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의 겨울방학 쌤튜브,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독서하는 방법, 시와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 그리고 짧은 글 읽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가 쓸데없다 라고 생각하시던 것을 국어가 내 삶과 관련이 있구나, 쓸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선생님이 나름대로 꿀팁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문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션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독서 방법 설명드리면서 겨울방학 동안 책 한 권 정해서 읽고 독후감까지 써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하셨나요? 네,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책 한 권을 읽고 서평을 써보았어요. 이 미션 말고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줬던 미션도 아마 여러분들 각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 가장 힘든 거 뭡니까? 네, 아는 맛을 참는 게 힘들죠. 삼겹살,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니까 우리가 참기 힘들어져요. 갑자기 이거 뜬금없이 국어하고 좀 연결을 지어볼게요.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음식을 먹어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되죠.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시와 소설을 읽고 더 많은 글을 읽음으로써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눈이 길러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인데 말하고 쓰고 읽을 줄 아는데도 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문법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법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 다들 아시죠? 선생님이 몇 해 전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본 적 있으시죠? 자, 이 프로그램인데요. 우연히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생선구이 집이었던 것 같은데 빨래판 위에 구운 생선을 올려서 나왔어요. 이 생선을 백종원 아저씨가 먹더니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이 빨래판이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고 음식이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이 담음새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평을 내렸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음식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맛없어 보이기도 하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메시지여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옆에 익숙한 화면이 하나 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메신저 앱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눌 때의 장면이에요.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패널 나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성 간의 호감이 떨어지는 순간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9가지로 그 응답을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도 친구들과 험한 욕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데 맞춤법이 틀렸을 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찔리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맞아 이러면서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성 간의 호감이 떨어지는 순간 단순히 이성 사이와의 그런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심한 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호감이 떨어지고요. 또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릴 때 호감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온 카톡을 읽었을 때도 여러분이 몇 군데에서 멈칫 하셨을 겁니다. 전달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뭔가 이 표현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우리 문법은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맛있게, 더 알맞게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해 우리가 꼭 잘 알아두어야겠죠. 이왕 열심히 애써서 공부한 문법 잘 써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시험이 끝나요. 그러면 안녕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선생님하고 국어 수업하는 많은 친구들도 이런 문제점을 겪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수업을 해왔는데 중학교 3학년 문법 내용을 배우려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품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잊고 오니까 3학년 수업 나가기 전에 다시 1학년 수업 내용을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어떨까요? 중학교 문법 내용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고등학교 내용 나가기 전에 중학교 내용을 다시 또 복습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중학교에서 배웠던 문법 내용이 고등학교에서도 또 다루어집니다. 선생님 말이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에 보이는 책은요, 천재교육의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실린 품사의 종류와 특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이 소단원을 통해서 우리는요, 품사가 무엇이고 품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배웠어요. 중학교 때 이 내용 배우고 앞으로 영원히 안녕!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은 내용 다루어집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2021학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풀었던 전국 연합평가 1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품사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말이죠. 또 다른 예도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이는 책은 미래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실린 문장의 짜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소단원을 통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혼문장, 겹문장이라고 해서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일 거예요. 아까 같이 살펴봤던 1학년의 품사 내용을 기억해야 이 내용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고등학교 공부하고도 연결이 돼요. 짜잔! 옆에 보이는 책은 비상교육의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예요. 문장의 짜임, 그리고 활용이라는 저 소단원 제목 보이시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이 습관 고쳐주셔야겠죠?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내용 까먹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실제로 공부할 때 썼던 그 비법을 여러분에게만 살짝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국어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과목 공부에도 적용해서 쓸 수 있어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아까 제목에서 보셨죠? 인덱스 카드 활용하는 국어 공부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카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카드입니다. 문구점에 가시면요, A4 용지를 반으로 잘라서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링으로 엮어놓은 그런 카드 뭉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인덱스 카드라고 불렀고요. 메모리 카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카드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 있는 A4 용지 반으로 잘라서 그냥 위에 고리로 묶어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책 절반으로 잘라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디에다가 쓰느냐 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 맞춰서 선생님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저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 말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위주로 좀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품사에 대해 배우셨을 것 같으니까 품사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에 이렇게 품사의 개념과 특성,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핵심만 간추려서 카드에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한 면 안에 다 들어가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뒷면은 남겨두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요, 뒷장에는 품사에 대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예문들, 아니면 헷갈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기 추천드리거든요. 문법을 배우고 나서 공부할 때 이런 카드를 한 장씩 만들어 두는 거예요. 1학년 때 품사를 배웠다? 이 카드를 만듭니다. 2학년 때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또 이런 카드를 만들어요. 그럼 1학년 때 배운 내용, 2학년 때 배운 내용, 3학년 때 배운 내용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이 카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때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나 중학교 때 이거 배웠어 하면서 떠오를 거예요. 개념 정리만 해도 좋지만 조금 공부 욕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 방법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적었던 카드 한 장이 있을 거예요. 그 카드 말고 새로운 카드에 우리 품사를 공부했으면 품사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겠죠? 그 문제 중에서 틀렸던 것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오답 노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품사를 풀고 5문제 틀린 거 오답 노트를 했어요? 품사 개념 뒤에 5개의 카드를 링으로 꽂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품사에 대한 내용 정말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카드가 될 거예요. 문법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이런 카드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중학교 버전, 고등학교 버전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여러 번 복습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카드라면 링이니까 빼셔도 좋고, 아니면 공부하다 보니 이 내용 더 추가해야겠다 싶으시면 카드를 넣어도 되니까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이 공부 방법 선생님도 활용해봤다라고 했는데 증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집에서 좀 공부했던 흔적이 없나 찾아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왜 중학교 문법이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법 공부 방법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과목에도 적용 가능하고 시나 소설 공부할 때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쌤튜브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는데 처음 선생님이 여러분들과의 수업을 시작할 때 국어가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국어 쓸데있다로 바꿔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선생님이 이 미션에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5주간 선생님과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쓸데있는 국어 김보람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국어 공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